안녕하세요. 이준건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복고 강의하고 있고요. 일단 쟁점.js 오셨으니까 쟁점.js 수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보통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이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 강의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쟁점.js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js를 하죠. 여기다가 뭐 플러스 특강식으로 뭐 기출 강의도 있고 뭐 판례 강의도 있고 한데 디자인 보법은 사실 뭐 요거는 없고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 강의랑 쟁점.js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8번 수업을 통해서 디자인 보법 2차 과목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빼겠지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2차에서 좀 중요한 쟁점 위주로 한번 복습을 쫙 하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쟁점.js는 아시다시피 1시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반 정도 강평을 진행하잖아요. 이랬을 때 저희가 느꼈던 게 쟁점.js, 이제 종래 기초.js에서는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진도 나가기도 되게 빡빡하고 뭔가 기초.js스러운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혹은 뭐 답안지 연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거는 짧게 나가고 오히려 이론 위주로 좀 급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희는 이번에는 쓰기 1시간 그리고 강평 플러스 중요한 쟁점 위주로 답안지 설명 위주로 2.5시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가 일단 뭐 심사기준 자료도 있는데 일단 GND 기본서가 하나 있고 그리고 판례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심사기준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출자료 이렇게 나눠드릴 건데, 지금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이렇게 3가지 가지고 기본적인 이론들 좀 빠르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논점 위주로 기억할 것 위주로만 좀 콕콕콕콕 찝어서 뭐 개정된 것 위주로 가볍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출 자료를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못 받으셨나요? 네. 이게 꽤나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 1이라고 해서 4분의 1 분량을 나눠드린 건데 이런 분량으로 한 3번 정도 더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 4번 분량으로 기출 자료를 다 보게 되는 건데, 그냥 쓱쓱 넘겨보시면은 좀 논점별로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놨어요. 기출 문제 하나를 통으로 놓은 게 아니라 각 논점별로 좀 분석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논점에 대해서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보시고 판례집 보시고 심사기준 보시면은 공부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하고 목차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실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거 위주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어디를 외워야 된다, 어디는 그냥 뭐 넘겨도 된다, 어디는 이해만 하고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큰 틀은 달라진 게 없이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가지고 그 개정법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 자료를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아마 이미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안 들으셨을 테니 이번 기회에 개정사항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프린트 넘겨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개정사항 이래가지고 뭐 4가지 목차가 있죠.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이렇게 4번이나 개정이 되었어요. 이게 개정된 날짜도 한번 보시면은 뭐 1년 이내에 다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개정이 있었으니까 좀 개정된 사항을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험에서도 개정된 내용이 바로 다음에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도 식품 디자인도 개정 심사 기준에 들어왔다가 바로 그 다음 해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20점짜리로. 그래서 개정이 뭐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좀 중요도 있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디자인보법 일부 개정이라고 해서 2022년 4월 20일 날 시행되는 게 있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이제 공표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뭔가 좀 개정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밑줄을 쳐놨는데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주요 내용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가번 말고 나번에서 재심사 청구 기간이 3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네, 이런 거는 특허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디자인도 똑같이 원래 30일이었는데 3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서도 분할 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을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증명서로도 자동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라번에서도 직권 재심사라는 규정이 디자인보법에 신설되었어요. 원래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네, 타 법에는 다 있죠. 근데 디자인은 없었다가 이번에 신설되었고, 마번에서도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 따른 법정실시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특허나 이런 데서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바번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4번에서 심판 청구 기간, 보전각하 결정 불복 심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등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게 좀 주로 바뀐 내용이에요. 특허 상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답안지 작성하실 때 틀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이제 국법과 이렇게 좀 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기 부분이 바뀌었구나, 종래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바뀐 부분은 다 기본서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은 일단 18조가 바뀐 부분이 뭐냐면 절차의 무효라는 규정인데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면은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였는데, 이제 오른쪽처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이라고 문구가 바뀌었어요. 근데 딱 봐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48조 가시면은 여기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8조 사항에 이제 보정 시기와 관련된 요건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48조 사항에 가시면은 여기에 보정 가능한 시기가 1, 2, 3, 4죠. 1, 2, 3이죠. 1, 2, 3. 여제 거라고 두 문자 따서 암기를 하는데, 요거는 등록 여부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요건 재심사 청구 기간,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기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제 거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3, 5는 다 똑같고 2, 5에서 재심사 청구 기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였는데 요게 이제 바뀐 게 재심사 청구 기간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요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고만고만한 내용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이게 보시면은 출원해가지고 심사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 등록 여부를 심사해서 이제 거절 결정이 나왔다 라고 하면 재심사 청구해야 되잖아요. 재심사 청구 기간이 이제 3개월로 바뀌었죠.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종래에는 재심사 청구할 때 요때 만약에 재심사를 청구했다면은 요때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같이 보정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요 재심사 청구 기간,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답안지 쓸 때 이런 문구 좀 틀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49조도 바뀌었습니다. 49조는 2항에서 보시면은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1차에서 좀 많이 암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49조가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내용인데 2항이랑 3항이 조금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 항은 뭐냐면 보정각하 결정, 보정각하 결정을 했으면은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그리고 3항에서는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면 심사를 중지해야 된다. 요거 이제 1자에서 좀 많이 나왔었던 지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심사관이 보정각하 결정을 했다면 심사를 중지해야 된다. 이러면 뭐 틀린 지문이고, 뭐 보정각하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면은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도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할 때 1자에서는 이제 뭐 결, 심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보정각하 결정을 했다면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보정각하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면 심사를 중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래 규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오른쪽처럼 그냥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왕 바뀐 김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심사관이 보정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뭐 심사관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때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했으면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정각하 불복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뭐 그럴 때는 심사관은 심사를 중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몇 줄 써줄 수도 있으니까 이 규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조의 4항, 5항이 이번에 신설되었죠. 신설. 없던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이 내용은 특허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분할 출원할 때 조야구주, 원출원이 조야구주를 하고 있었다면은 분할 출원할 때도 조야구주를 같이 한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 같은 것들도 같이 제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제 4항 이야기고, 5항에서는 분할 출원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게 5항 이야기입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읽고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하긴 하지만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63조에서도 거절 이후 통지를 하는 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것도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읽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거절 이후 통지를 할 때 심사관은 명확하게 뭐 이유를 적어가지고 거절 이유를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시적인 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항에서 보시면은 63조 1항에서 보시면 심사관은 뭐 미리 거절 이후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아래 1호, 2호가 새로 생겼어요. 1호는 거절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거절 이유를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되죠.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2호가 66조의 이 제1항이라는 게 직권재심사 규정이거든요. 직권재심사를 할 때 이미 통지했던 거절 이유로 이제 다시 거절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때도 거절 이유를 새로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나 적어 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 63조 1항 1호는 원래 있었던 거, 거절 결정할 때는 거절 이유 통지해라. 근데 2호가 새로 생긴 거, 직권 재심사를 하면서 취소된 등록 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로 다시 거절 결정을 할 때에도 거절 이유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실수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넘어가셔서 64조. 64조에서 재심사의 청구, 여기 부분도 원래는 30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3개월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뭐 수험적으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실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최근에도 거절 결정을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제 쌓여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건 언제 하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머릿속에 이거 3개월로 늘어났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죠.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쨌든 3개월로 하나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66조의 2가 좀 중요해요. 원래 있었던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새로 신설된 규정이니까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권 재심사가 뭔지는 잘 아시죠? 일단 요거를 먼저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요거를 먼저 명확하게 짚어보면은, 일단 누군가가 출원을 했을 때, 출원하고 나서 막 심사를 거치잖아요. 심사를 거치고 이 디자인은 뭐 등록될 수 있다 없다, 뭐 거절 이유가 있다 없다 하면서 심사를 거치고 대응을 잘 하면은 이제 등록 결정을 해주죠. 등록 결정을 해주고, 등록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납부해야 돼요. 등록료를 납부해줘야 돼요. 등록료가 납부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설정 등록된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혹은 뭐 몇 시간 있다가 등록 공보에 발행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등록 결정이라는 거는 이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 뭐 거절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통지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등록받을 수 있어 라고 특허청장이 통지서를 발행해 주는 거고, 이제 저희는 요거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원인한테 물어보죠. 이거 등록될 수 있대요. 돈 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돈 내세요 하면 이제 저희가 돈을 내주고, 특허청이 그제서야 이제 설정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특허청장이 자기네 홈페이지에 등록 공보에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등록되었다라고 공보를 해주죠. 요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공지된 것으로 보죠. 33조이랑 3호에 따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2호 네, 인 거고, 요 설정 등록된 거는 판례에 의해서 뭐 비밀 의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등록 결정, 설정 등록, 등록 공보 요 용어를 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요랬을 때 이제 직권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등록 결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 등록이 되는데, 요 사이에 혹시 심사관이 다시 한번 봤는데 요거 좀 거절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면은 요때 직권 재심사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권 재심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요거 뭐 특허 상표 다 공통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6조의 이 1항에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심사관은 등록 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설정 등록된 뭐 이런 게 아니라 등록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 이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네. 근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1, 2, 3호가 있는데, 여기서 2호, 3호는 특허에서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호 먼저 보시면 설정 등록되었다면 안 되고, 그 출원이 취하폭이 되었다고 해도 직권 재심사 안 되고, 그죠? 설정 등록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직권 재심사를 못하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설정 등록이 됨으로써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죠. 이미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심사관의 영역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의해서 다투어야지 심사관이 더 이상 뭐 취소하고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되기 전까지만 직권 재심사를 할 수가 있고, 또 3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디자인 등록 출원이 취하폭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이제 직권 재심사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디보에서 문제가 되는 게 1호예요. 1호에 보시면은 35조 1항, 37조 4항, 40조, 41조, 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 재심사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에 나와 있는 이 조문들이 디자인법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세트 조문이거든요. 35조 1항, 37조 4항, 그리고 40조, 41조, 42조. 이렇게 5가지 조문은 뭐 지금 미리 머릿속에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조문이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의신청 무효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는 조문들이에요. 딱 요 4가지가. 네, 그래서 요 5가지들은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이의신청 무효 사유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조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가지 조문들은 어차피 등록이 되어도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무효 사유에서 죽지 않는 거니까 일단 등록 결정을 내려줬다면은 이러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뭐 취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요 1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조문은 항상 세트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5조 1항은 관련 디자인 관련된 거고, 관련 디자인 중에서도 좀 특정한 몇 개에 관련된 거고, 37조 4항은 일부 심사 출원 대상은 일부 심사 대상으로만 해야 된다 라는 거고, 40조는 1디자인 1출원, 그리고 41조는 복수 디자인, 42조는 한벌물품 디자인. 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잘 안 이어지는데 요런 조문 정도는 좀 중요하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뭐 40조야 워낙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뭐 나중 되면 금방 1디자인 1출원이구나 라고 아실 거고, 41조는 복수 디자인, 42조는 한벌물품 디자인,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41은 이렇게 직선이니까 뭔가 이렇게 직선이 많은 복수 디자인이다 라고 암기했고, 이렇게 42조는 2라고 해서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한벌물품 디자인이다 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이 조문들은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항, 3항은 다 아시죠? 직권재심사 해서 취소하려고 할 때는 그 등록 결정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게 2항. 3항 같은 경우는 그 통지를 받기 전에 뭐 설정 등록이 되어버렸다거나 출원이 취하폭이 되었다라고 하면 등록 결정 취소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네,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뭐 84조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110조는 좀 중요할 수 있죠. 요거는 나중에 교과서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에도 법정제시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또 111조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디자인권이 소멸하는데 뭐 하나가 추가되었죠. 뭐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도 뭐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일단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조문에 있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111조에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조문 보고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119조, 120조는 심판 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 잘 아실 거고, 195조의 2는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66조의 2, 즉 직권 재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게 이제 지난달에 시행된 건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개정 이후 부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밑줄 친 부분에 뭐 코로나19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국가 재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좀 돈을 깎아주겠다라는 내용이라서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아래에 있는 주요 내용 부분이죠. 주요 내용 부분에 라번, 마번이 중요한데, 라번은 그 심판 절차에서의 주장 증거 제출은 민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시 제출주의를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특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도 뭐 심판 절차에서 자꾸 시간을 끄니까 뭐 적시 제출주의, 실기 공격 방법, 뭐 각하 뭐 이런 내용을 똑같이 준용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마번에서도 심판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대조표를 보시면은 뭐 86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87조도 그냥 넘어가시고, 146조의 2랑 155조의 2,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네, 근데 뭐 특허나 상표에서도 이미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대신에 뭐 디자인법법에도 요 규정이 있다, 그리고 146조, 152조에 있다, 뭐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207조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하고 이러는 것도 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이미? 네,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152조의 2 한번 같이 볼까요? 152조의 2를 같이 보시면은 1항을 보시면은 이제 심판장이 심판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심판 사건을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그 아랫줄에 있는 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당사자가 뭐 갑을 간에 심판이 막 붙으면은 증거 제출하고 뭐 막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가지고 갑을 누구한테나 좀 되게 손해인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면 예전에는 얘네 둘이 알아서 야 우리 그만 싸우고 조정위원회 가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그냥 우리 합의를 보자 라고 원래는 했었는데, 이게 뭐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누군가는 끝판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 거는 꼭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합의해서가 아니라 심판장이 봐가지고 요거는 뭐 심판에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위원회 가면은 뭐 당사자끼리 앉아가지고 원활하게 좀 합의를 보면서 좀 쉽게 끝낼 수 있으니까 뭐 둘 다 비용 시간 절약하고 좋죠. 네, 그래서 조금 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두어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딱 1항이 그 내용이고, 2항은 당연히 1항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면은 해당 심판에서 있었던 모든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줘야겠죠. 그래야 거기서 참고하고 하니까. 그리고 3항에서는 심판장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가 된다면, 만약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 중지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재개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면은 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겠다. 네, 당연히 잘 읽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좀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좀 활용하고자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7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1년 10월 21일 개정된 게 좀 중요하죠. 이게 벌써 개정된 지 한참 되기는 했는데 지난 2차 시험 본 이후에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기억해 둘 게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한 가지는 모두가 다 아는 그 화상 디자인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메인 개정은 화상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벌 물품 디자인도 개정이 되었어요. 네, 뭐 요거는 정의 규정에 신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의 규정에 이번에 편입된 거고, 그리고 뭐 실시에 대한 정의 규정도 하나 새로 생겼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부분 디자인 관련된 거죠. 네, 보시면은 바뀐 거는 그냥 2조 하나예요. 2조 하나. 근데 디자인보법의 그 정의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되게 좀 큰 일이죠. 센세이션한 일인데, 1호에서 디자인이란 하면서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기존에 없었던 화상이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화상이라는 것이 물품에 포함된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 중요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상 자체도 이제 물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조 1호 2호의 2의 2호를 보시면은 화상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도 하나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기 등, 기호 등을 말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은 화상이란 화상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1호에서 이제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또 가로하고 한 마디 더 있죠.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네, 모든 도형 기호가 아니라 그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중에서도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한 번 더 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 거는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화상 디자인도 부분 디자인 출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보면서 할 거니까 일단 이런 개정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기서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호에서도 이제 실시의 정의 규정이 원래는 뭐 하나밖에 없었는데 왼쪽처럼 이제 오른쪽에서 가번은 원래 있었던 거고 나번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나번에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이라면 그 화상의 생산 사용 또는 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뭐 이러면서 화상을 실시하는 태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거를 막 엄청 열심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2조 7호 가면은 그 정의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은 나중에 답안지에 조문 펼치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상 디자인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내일 아마 볼 것 같아요. 내일 교재 보면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조 1호 있잖아요. 1호에서 왼쪽이랑 좀 잘 비교를 해보면은 화상이 새로 들어온 것 말고도 하나 더 달라진 게 있어요. 왼쪽에서는 물품의 부분하고 가로하고 42조는 제외한다 라고 했죠. 근데 오른쪽에서는 물품의 부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조는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부분도 물품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죠. 2조에 따라서. 근데 부분 디자인은 한벌 물품 디자인 42조가 한벌 물품 디자인이거든요. 그 한벌 물품 디자인은 제외한다 라고 해가지고 한벌 물품 디자인은 부분 디자인 출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표현이 삭제가 되면서 한벌 물품 디자인도 이제 부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그 심사 기준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벌 물품 디자인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게 이렇게 나이프 그리고 뭐 포크 그리고 이렇게 수저 뭐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원래는 한벌 물품 디자인을 부분 디자인 출원할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특징이어가지고 한벌의 공통성이 인정돼가지고 한벌 물품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는데 여기 부분은 그대로 따라하고 여기만 뭐 조금씩 뭐 바꿔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특징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받았는데 다른 부분을 조금씩 바꿔 쓰는 사람을 제지할 수 없다라는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기 부분을 여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특징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요 변경 가능한 요 아랫부분을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뭐 특징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이제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다. 나중에 그 파트 가서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어쨌든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셔서 네, 여기는 이제 지난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뭐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 같이 넣어놨습니다. 원래 115조에서 손해액을 뭐 산정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조금 구체화됐어요. 요거는 특허에도 아마 비슷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뭐 자세히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디자인법법 시행령 부분을 보실 건데 시행령도 하나 개정이 되었어요. 요건 또 보시면은 21년 4월 1일 시행이어서 지난 시험범위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부분을 보시면 비밀 디자인 청구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공보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가 이제 실제 시행령 10조인데요. 10조에서 2항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2항에서 밑줄 친 부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호 및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은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한다 라고 해서 2호 및 7호, 8호, 9호는 비밀기간에는 공보에 게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2호부터 7, 8, 9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2호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예요.
요거는 원래는 그 빠져 있었었는데 요 개정법을 통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은 2호는 D대물 물품 유고, 7, 8, 9는 도면 사진 견본,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7, 8, 9호만 공부에 게재하지 않았고 2호는 공부에 게재했었거든요. 공개를 시켰었는데 이 개정법을 통해서 D대물이랑 물품류도 공부에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법을 봤는데요. 조금 빨리 본 감이 있기는 해요. 아까 뭐 좀 특허랑 겹치는 것들은 좀 다 생략을 하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요거 개정법이랑 좀 OT 하면 이제 1시간이 지나기는 하는데 오늘은 뭐 개정법에서 좀 특허에서 많이 좀 보셨던 거는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엄청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 화상 디자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좀 자잘하게 바뀐 부분들밖에 없으니까 요 개정사항은 어디다 교재에 꽂아 놓으시고 한 번씩 뭐가 바뀌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먼저 그냥 가볍게 볼게요. 요거 그 컬러로 하나 나눠드린 게 있는데 네. 요게 뭐냐면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제 기출 문제가 언제 어떻게 나왔느냐를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은 첫 번째 행을 보시면은 200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뭐 거의 20년이 이제 지났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러로 이렇게 해서 뭐 초록색은 단문 문제였고, 빨간색은 판례 문제였고, 뭐 노란색은 그냥 사례 문제였다, 뭐 심사기준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나눠드리면서 사실 저도 공부할 때 요거를 제 교재 앞에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제 교재 앞에 꽂아놓고 공부할 때마다 요거 작년에 나왔네, 이번엔 좀 별로 안 중요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료를 통해서 요거는 뭐 한 5년 전에 나왔으니 이제 나오겠다 라고 그렇게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정도로만 좀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거는 올해 또 나오기는 좀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는 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좀 문제 출제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초록색, 노란색밖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단문이나 그냥 일반적인 사례 문제를 좀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판례 문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나오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8년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PF 제도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2018년에 PF 제도였는데 빨간색 문제가 벌써 한 3개나 있죠. 그래서 판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연도에는 오히려 판례 문제가 안 나오고 뭐 그 다음 연도 판례 문제 나오고 작년에도 판례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판례의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단원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단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중요도가 낮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 파트 기본서 보실 때에는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교재 앞에 꽂아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 한 번씩 공부 안 되실 때 한 번씩 펼쳐서 보시도록 하고 이제 메인으로 나갈 교재가 요거 기본서랑 판례집이랑 심사기준, 기출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는 지금 기본서 이해를 위해서 기본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지를 좀 도와주는 목적으로 볼 거고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거는 요 3가지예요. 기본서, 판례집, 심사기준. 이 이외에는 사실 더 볼 게 없어요. 더 볼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많게 느껴지시기는 하지만
딱 요것만 보고 시험장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심사 기준도 요것도 사실은 그 PDF로 있거든요. 특허청에 가면은 다운받아 보시면은 4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들만 제가 좀 추려놓은 거니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드려야 돼요. 그건 내일 드릴 건데 화상 디자인 심사 기준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화상 디자인은 좀 중요하니까 원문 그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일 한 60페이지 정도 하나 또 뽑아가지고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랑 기본서랑 플래집 이렇게 같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네.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